오키나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광고가 나갔을 때는 이제 배봉기 할머니라고 이제 그 정신대로 오키나와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처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역사를 좀 훑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주제를 바꿨어요. 일단은 뭐 오키나와라는 데는 뭐 사실 뭐 휴양지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에게 그냥 가족 여행지 알려져 있는데, 뭐 오키나와 한글로 이렇게 쓰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식 도금으로 하면은 충승이라고 하고, 이제 중국어로는 총성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일본어로는 오키나와, 저 한자로 써서 이제 오키나와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자, 오키나와 말로도 표기가 따로 있어요. 오키나와 말로는 저 마지막에 우치나라는 게 이제 오키나와 표기인데, 그러니까 오키나와어가 따로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뭐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지부터 보죠. 이게 지금 화면이 없는 강연이면 모두 구글 지도를 열어주시고 오키나와를 검색해주세요라고 할 텐데, 뭐 화면이 있으니까. 자, 오키나와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 있고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이게 타이완이고 이게 중국인데, 그 사이에 이제 긴 섬이죠. 열도로 이루어진 이런 지역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저 맨 북쪽이 이제 일본이고요. 오키나와가 여기 있고, 요 위는 아마비라고 하는 지역인데, 전통적으로는 오키나와, 지리적으로는 오키나와에 속하는 지역이지만은 지금 이제 오키나와 현이 아닌 곳이고, 타이완이 여기 있고, 여기에 또 조금 섬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미야코라는 섬이고 이시가키라는 섬인데, 이게 긴 열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이게 오키나와 본섬 최북단에서 일본 본토의 남단인 가고시마까지 약 5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오키나와 최북단에서. 근데 오키나와 최남단인 이시가키라는 지역에서 타이완까지는 11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본섬보다, 본토보다 타이완하고 더 이제 좀 오키나와 최남단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긴 땅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약간의 격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중국이랑 영토 분쟁 중인 그 센카쿠 열도 나오이다위라는 지역이 여기도 오키나와 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최남단 지도를 하나 더 보면은 더 확대한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끝에 여기가 있죠. 여기가 바로 센카쿠 열도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본섬인 이제 그 이시가키 섬하고 이리오모테 섬이라고 하는 남쪽에 가장 큰 섬이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있는 작은 섬이 센카쿠 열도인데, 여기가 지금 타이완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중국이랑 가까운 지역이 있는 거죠. 그냥 지리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좀 일본보다는 타이완이랑 가까운 이 섬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랜 기간 독립국이었어요. 뭐 오키나와가 류쿠 왕국이라고 불리는 독립국이었다는 사실은 아실 텐데, 아니면 독립국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오랜 기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골이 32,000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오키나와에서 나온 인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양 여포구역에서 나온 인골이 가장 오래된 인골인데, 이게 한 10만 년 정도 된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키나와는 일본과에 이제 이따가도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본과는 문화적으로 되게 다른 문화권인데, 의외로 이제 현재 일본 영토에서 가장 오래된 인골이 오키나와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좀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죠. 지금 이 지도는 이제 마지막 빙하기 때의 지도인데, 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육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오키나와, 일본과 오키나와, 중국과 오키나와가 육지였다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륙에서 오키나와로 먼저 사람이 건너가서 북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현재 고고학적인 건 그런데,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뭐 인골이 나온 거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뭐 일본 본토에서도 또 더 오래된 게 나오면 이건 바뀔 수 있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고고학적 결과로는 일본 전체 영토에서는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인골이 가장 오래된 인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좀 인간이 산 역사로 보면은 오키나와에 사람이 산 지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지만은, 이 지역이 약간의 고대 국가의 틀 혹은 부족 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거는 되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국가의 형태를 갖췄다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 12세기 정도에 갑자기 막 성 같은 거를 쌓으면서, 이제 오키나와는 성을 쿠스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국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벽을 쌓으려면은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강대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들을 가지고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역에 갑자기 이 12세기 이후부터 약 300개 정도의 성 유적지들이 동시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로부터의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걸 이제 그 고려 말의 여몽 한쟁 시기에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오키나와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지독한 싸움이었다. 몽골과 고려 어느 쪽도 포기를 몰랐다. 그러나 결국 전세는 기울었고 끝까지 대항했지만 삼별초는 끝내 제주도에서 1273년 패배하고 만다. 그런데 전멸한 줄 알았던 삼별초가 오키나와에서 다시 부활했다. 13세기 아직 선사시대였던 오키나와, 그곳에 문명이 태어났다. 오키나와 문명의 빅뱅, 삼별초는 그 미스터리의 열쇠인가? 이거는 뭐 이 시기에 오키나와의 문화적 충격은 이제 삼별초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삼별초와 관련된 고려기와 하나 발견될 때 중국 쪽 기와 200개 발견되거든요. 땅 파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되게 국수주의적인 혹은 민족주의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수많은 성을 쌓을 정도의 부족국가의 형식을 갖춰줬던 나라들이 이제 크게 세 나라로 재편이 돼요. 시간이 좀 흐르면은. 그게 이제 삼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은 세 나라의 지역으로 오키나와가 나눠집니다. 가장 북쪽에는 북산과 그다음에 가운데 중산,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이 삼국이 1429년에 통합이 돼요. 자, 셋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을 때 셋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예? 남산. 네. 네, 그렇죠. 중산의 성이 제일 많죠. 딱 봐도. 북산은 땅은 넓은 사람이 별로 안 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을 이제 류크 왕국이라고 흔히 해요. 이제 류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옛날 얘기로 하면은 뭐 홍길동이 간 남쪽의 율도국이 류크국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는 15세기나 돼야 이제 통일왕조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나 일본 혹은 주변에 있는 중국보다 엄청나게 늦죠, 지금. 거의. 어마어마해. 1429년이면은 조선 세종 11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에 농사직설이 평창되거든요. 그 십몇 년 있다 훈민정음 창제되고, 그리고 이해에 잔다르크가 오를랭을 공격하던 잉글랜드군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만큼 최초의 통일국가가 늦게 형성이 돼요, 오키나와라는 데는. 그리고 류크 왕국은 이후 1609년 일본의 한 지역에서 점령되기까지 이제 대략 한 200년 안 되는 180년 정도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일단은 딱 지도를 봐도 지리적인 조건이 엄청 좋잖아요. 이게 지금 류크 왕국의 무역 지도인데, 전성기 때는 중국이나 조선, 일본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의 자바 혹은 저 아유타야라고 쓴 게 태국이거든요, 현재. 아유타야,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의 루손까지 해서 좀 약간 광대한 중개무역 국가로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라는 데 자체가 일단 이게 지금 쿠로시오 해류 남단이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면은 중국의 푸저우, 복주라고 하는 저 중국 지도에서 이제 남경, 복주, 광동 있잖아요. 저 두 번째인 복주까지는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가요. 그냥 배를 띄우면은 별로 노젓지 않아도 가는 해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문화 연관성이나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수많은 이제 해양 민족으로서의 해양 민족,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이렇게 좀 오키나와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이때 일본이 겁나게 우울하던 시기였어요. 바로 전국시대였죠.
일본의 전국적인 내전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일본은 사실 자기네 우리나라에 도정도 되는 데를 갖다 다 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국이라고 하니까 전국시대라는 좀 약간 조금 건방진 표현을 붙이는데 이 전국시대가 1467년부터 시작되니까 류쿠 왕국이 건국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일본은 대혼란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통일왕조가 성립된 상태에서 가장 류쿠의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위치에 있는 일본이 혼란기에 빠지면서 류쿠는 약간의 일종의 천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당시 뭐 일본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중국과의 교섭 창구도 없었어요. 그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왜구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도 고려 말 때나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이 많이 들끓었잖아요. 이게 이제 막부 이때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은 원체 지방 세력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을 가지다 보니까 이 큐슈 남단에 있는 그러니까 저 본섬 말고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거대한 도적대가 돼가지고서 조선이나 혹은 중국 동해안을 휩쓸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거의 조선을 제외하고 중국에서도 얼마나 양면이 높았냐면은 명나라 명제국 때에는 이제 어떤 일가 있었냐면 하도 왜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그 동해안 중국 동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주민들을 철수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게 아예. 그러니까 터갈 기반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만큼 왜구들의 힘이 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구란 말만 알잖아요. 근데 중국 남해안, 동해안 지역 가면은 왜구라는 말과 함께 고려구, 조선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약하거나 이제 중앙 권력이 약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적대가 돼가지고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과 도적이라는 게 되게 한 끗 차이인 게 우리가 이제 뭐 대항해 시대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해적들의 시대가 유럽에서도 열리잖아요. 이 해적이라는 게 무역을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풍랑을 맞아서 내가 사온 걸 잊어먹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옛날엔 배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터는 거예요. 그럼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과 국가가 운영하는 군선과 해적의 차이들이 되게 희미하던 시대예요. 사실 바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건 20세기에 들어선 일이지 그 전까지는 해적이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외국에 비해 조선구들의 숫자는 훨씬 적고 영향력은 미비했겠지만은 또 이제 뭐 약간 우리가 모르는 전 중국에서 조선구나 고려구라는 말을 듣고서 되게 문화 충격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다 그렇죠. 사람 사는 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자기들끼리 내전 분야 정신이 없고 일본은 외국화가 돼가 중국을 털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류쿠 왕국은 이제 일종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든 상태에서 무역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는 일단 군사적으로 류쿠 왕국을 위협할 세력이 전혀 없던 시대였던 거죠. 자,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무역이라는 거는 개인 간 혹은 기업 간의 사무역이 아니라 공무역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이제 중국에 막 조공을 바치러 사신들이 막 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제 또 일부 사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한테 되게 많이 삥을 뜯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려 말, 그러니까 고려 때 이제 그 몽고 간섭기 혹은 조선 초기 몇몇 시기를 제외하고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건국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조공을 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공을 한다고 중국으로 사신들이 물건을 싣고 가면은 황제는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제후국이잖아요. 조선이 어찌됐건 간에 제후국한테 사여라고 하는 이제 자기 나라에 나온 특산품이나 이런 걸 주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준 금액의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공려나 이런 역사적으로 좀 거지 같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에서 이 조공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중국 왕이 좀 거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왕이 바뀐다거나 세자가 바뀔 때 고명이라고 해가지고 컨펌을 받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사실 이제 중국이 뭐 정치적으로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거였고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제후국의 형식을 꼈지만은 독립적인 상태였죠. 근데 이게 별로 창피한 일이 아닌 게 영국도 아편 전쟁하기 전에 한동안 청제국이랑 무역하자고 막 이제 쪼를 때는 칭신 신하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뭐 사실 뭐 이렇게 돈 준다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아 이게 돈 준다면 사장님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천자를 위시한 동아시아 질서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황제의 신하를 자청하면은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신은 황제가 갈 때 조공품을 가져가고 황제는 이걸 받고 사여품을 이제 주는 형식으로 무역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신이 너무 자주 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올 때마다 이게 몇 배씩 앵겨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사신한테 가는 권리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친밀도에 따라 가지고 1년에 몇 번 베이징으로 천자를 안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후국의 권리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친할수록 혹은 이제 좀 관계가 좋을수록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후국 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구림 표현 때문에 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예의가 발랐던 탓에 늘 최우선 순위의 제후국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명청제국 시기에 조선은 물론 약간 시기에 따라 변동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갔어요. 이거를 1년 4사라고 그래요. 1년에 4번 갈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서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 해가지고서 이제 뭐 동지랑 이제 뭐 명절 때 가는 게 있고 황제의 생일인 성절에 가는 성절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1년에 4번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 동안 1년에 4번 꿀을 빨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자, 이게 국익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나라 과에서 야, 니네 1년에 3번만 오면 안 되겠냐? 그럼 이제 우리는 반드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예의가 바른 나라인데 1년에 4번 가야지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류크 왕국은 1년에 2번 사신을 보낼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1년 2사라고 그래요. 단순하죠? 1년에 4번 가냐? 1번에 2번 가냐? 그래서 1년 2사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1년 4사, 1년에 4번 가는 권리였고 문제는 일본인데 전국시대인데다가 이제 또 외구들이 가서 중국 동해안을 막 신나게 이제 노력질하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외교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으로 입조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조공무역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시는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절대적인 패권 국가이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사신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국의 일단 뭐 귀한 물건들, 사상적인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건 국제적 고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지 불량국가인 거예요. 명나라가 보기에 일본은 지금 내전 중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관계가 좀 성립됐는데 중국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은 10년 일사를 주장해요. 10년에 한 번 와라. 그러니까 이건 미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익도 이득이지만은 문화적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일 전쟁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 때 이제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협상을 맺을 때 일본이 중국에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공무역의 재개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이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일본이 그렇게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사람들과 상인과 이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이 막혔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조총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왜 이름이 생각나지? 그 신장의 야망에 자, 전국시대 가장 먼저 그렇게 절에서 죽은 아저씨 이름이 뭐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오다노부가다.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들여오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중국으로부터 문물이 수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마카오를 통해서 포르투갈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도쿠가와 이야쿠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난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인들의 문화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막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그리고 이후에도 일본은 이제 칭제 중국과 같이 이제 황제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좀 껄끄러운 상대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들이 안 좋았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불리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류크는 다시 류크로 돌아가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일단 조공무역의 권리가 있었죠. 1년에 2번 갈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인도네시아까지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던 일종의 해외 시장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전국 시대의 대혼란기라 이제 류크의 이런 번영에 이제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일본이 덜렁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의 결과가 이제 바로 조일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이죠. 조선과 전쟁을 벌이죠. 이제 그 뻗쳐나가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때문에 일본은 이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류크 왕국에다가 참전과 전쟁 물품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근데 류크는 이런 일본의 요구를 명나라에 일러버려요. 그리고
이제 쟤네가 지금 조선 거쳐가지고 너네랑 쳐들어가려는데 빨리 막아주세요라고 충성스러운 1년 이사 국가로서의 가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 출병도 거절을 해요. 조선과의 관계들이 좋은데 우리가 굳이 출병하지 못한다. 의리가 있어서 출병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오호라 이놈들 봐라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조일 전쟁은 이제 뭐 수군제독 이순신의 활약과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서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조일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한 번 더 내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뜨는 태양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동군과 서군 두 페루갈려와 전쟁을 벌여요. 이걸 이제 세키야가라 전투라고 하는데 戦国時代を終焉させその後の日本を運命づけたその合戦はわずか6時間で決した。誰もが知る関ヶ原の戦いの誰も知らない真実が今幕を開ける。義を貫く者に心惹かれます。将の上の将になるには純粋すぎるやもしれん。わしが道なりを選んだ。刺激して我慢して腹渡が煮えくり返る。ソチは伊賀者か。人とも女とも思うてくださいますね。天下分け目の戦は始まっておりますぞ。殿は徳川殿にお味方を。宣言出撃。ついに人の運命は紙一重の気まぐれだ。駆け引きだ。この合戦の構造の大きさ、日本始まって以来だろう。負けるわけにはいかん。全て家康がいるがだった。正義を木っ端みじんにいたします。正気は周りにあり。必ず戻ってまいれ。いつまでもお仕えしとう存じます。関ヶ原。이 전투를 계기로 이제 도쿠가와가 이기게 되고 이제 도쿠가와 막부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일본을 지배하게 돼요. 이 도쿠가와 가문이.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중앙집권적 국가 고려나 통일왕국을 거치면서 대부분 지방까지 수령이 파견되는 중앙집권적 국가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봉건제 국가였죠. 오랜 기간. 그러니까 이제 막부가 있고 막부의 쇼군이 정점에 있고 물론 이제 상징적 지배자인 천황, 벤노가 있긴 했지만은 실질적 지배하는 막부의 쇼군이 있었고 이 막부 아래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이 각 지방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료가 아니에요. 그냥 지방 영주인 거죠. 뭐 그게 이제 현대 일본의 지역색이 강한 일본 사회라는 장점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좀 우리랑 다른 체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부의 쇼군이라는 사람은 이 다이묘들한테 땅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밑보이면은 척박한 땅을 주고 나한테 잘 보이는 이쁜 애들 있으면 기름진 땅을 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조선도 그랬지만은 우리는 지금 땅의 면적을 계산할 때 땅의 넓이를 단순히 계산하잖아요. 몇 평방미터, 몇 평이라는 식으로 땅을 계산하는데 이 당시에는 땅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쌀 한 석이 나는 땅을 기준으로 땅의 크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은 500평에서 쌀 한 석이 나고 어떤 땅은 땅이 후져가지고 2만 평에서 쌀 한 석이 나면은 이 땅의 가치는 과거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할 때 이 다이묘의 땅이 쌀 몇 석을 내는지 가지고 그 다이묘가 얼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땡땡 다이묘는 2만 석의 이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이 넓고 좁고가 아니라 쌀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가 그 다이묘의 경제력이자 토지의 크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 이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사스마버는 일단 시마즈 가문이라는 집안에서 대대로 이제 영주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세키야가라 전투 때 줄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을 들지 않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세키야가라 전투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편을 들었던 영주들은 땅을 몰수당하거나 척박한 땅을 배정받으면서 좀 되게 정계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스마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큰 손해는 안 봐요. 그냥 그 시마즈 가문의 가장 큰 당주가 잘리고
그 사람이 후손이 대를 잇는 정도로만 처벌을 받고 땅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국시대도 끝났고 임진왜란도 끝났고 새끼야가 전투도 끝났어요. 과거에는 전쟁이 늘 이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무라이나 무사들이 필요했는데 평화 시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백수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남아도는 이들이 모두 난인이 돼가지고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키나와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일 전쟁의 패전, 새끼야 전투의 패전으로 사스마는 경제력은 피폐해졌는데 이제 군사력은 보존한 낭인 천지의 힘이 뻗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얼마 많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사스마에 있는 시마즈 씨는 1609년에 오키나와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야가라 전투가 1600년에 벌어지니까 이 전투 끝나고 딱 9년 뒤에 오키나와를 류큐 왕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류큐 왕국은 왕국이잖아요. 사스마번은 일본의 한 번이에요. 지방 행정 조직인데 나라가 번한테 망해요. 변변찮게 싸움도 못 해보고서 정말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요. 자, 사실 뭐 전란이 지겨워졌을 법도 한 시점이었죠. 뭐 이제 뭐 전국시대 끝나자마자 전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스마가 오키나와까지 장거리 출병을 한 이유는 오키나와에는 일본에 없던 게 있었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조공무역의 권리예요. 일본은 지금 명나라로 입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오키나와는 1년에 2번 입조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여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고립일변도의 일본으로서는 이게 되게 오키나와는 구미가 당기는 먹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스마번은 이런 류큐 왕국의 사정을 좀 잘 알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이 왕국을 점령을 하는데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편입시키진 않아요. 점령은 하되 독립국의 형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이나 조선이 모르게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조공무역의 권리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중지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중지배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명나라도 이제 사스마군 일본군이 오키나와를 쳐들어간 건 알았는데 문제는 명나라도 지금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하고 나서 명청 교체기가 이루어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랑 싸우느라고 지금 오키나와 같이 조그만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청나라로 바뀌면은 이게 중국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명나라와 오키나와의 관계들이 리셋이 되고 어떤 사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청나라는 그냥 오키나와가 여전히 독립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태에서 1년 이사의 권리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 1년 이사로 얻었던 사여품들은 모두 사스마가 몰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은 중국 사신이 이제 나라끼리니까 어찌됐건 간에 중국 사신도 오키나와에 올 거 아니에요. 이름 사스마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숨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안 일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에 이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탈이 되는 반식민지 상태 혹은 이중 지배 구조로서 이제 오키나와가 19세기 말까지 수탈을 당합니다. 거의 한 300년, 250년 동안. 힘없는 애가 삥 한번 뜯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학생들이 마서 요즘 용어를 쓰면은 이놈 저놈 달라붙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스마의 막대한 수입을 또 알게 되니까 에도 맥부는 또 에도 막부대로 야 니네 지금 요새 꿀빤대면서 우리 좀 좋아하면서 또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키나와도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 본섬이고 오키나와 주변에 많은 섬이 있잖아요. 이건 또 오키나와 왕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거는 야에야마와 미야코라고 하는 현재 오키나와 열도인 남쪽에 있는 타이완 근처에 있는 섬들이고요. 얘네들을 류큐 왕국이 이제 소유해서 삥을 뜯어요. 그리고 류큐 왕국은 사스마번이 수탈을 하죠. 이 사스마번은 다시 에도 막부에다가 이제 수탈을 당하고요. 뭐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중국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류큐 왕국과 교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류큐 왕국은 사스마번한테 수탈을 당하고 있고 야에야마 섬과 미야코 섬 같은 경우는 류큐 왕국에 다시 수탈을 당하고는 또 이중지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야에야마와 미야코 섬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따가 좀 나오는 얘기여서 일단 오키나와 본섬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오키나와는 이제 실질적인 왕조는 존재하는데 국가의 실질적인 권한들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마번 일본은 이제 오키나와의 모든 걸 수탈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제약을 두게 돼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철은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있지만은 모든 철을 다 몰수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저항할까봐 몇 번의 저항 사건이 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맨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오키나와는 두 가지를 발명해요. 자, 뭘까요? 자, 내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철을 뺏겼어요. 그럼 맨몸으로 무술을 해야겠죠. 카라데가 오키나와에서 생깁니다. 이런 손가락으로 때리고. 그래서 이 오키나와 가라데를 고류 가라데라고 그래요. 오래된 오리지널 스타일의 가라데라고 그러는데 이거 외국 애들 되게 많이 배우러 와요, 오키나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최영희의 이제 극진 가라데만큼이나 실전기에 강하고 전투적인 가라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런 이제 가라데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을 모두 수탈당한 상태에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철을 적게 쓰고 무기를 만들려면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응? 창도 가능한데 그거보다 철을 더 조금 써야 돼요. 활촉도 가능한데 그 오키나와는 좁은 게 단단한 이제 뭐 물소불이나 이런 각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본 쌍절곤입니다. 이게 오키나와 무기예요. 잠깐 보시죠. 맹룡과강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극소량의 철만으로 주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 자, 그 잠깐 뭐 무술 얘기 아는 체를 하기 위해서 하자면은 이 가라데가 발달했던, 가라데는 이제 타격기라고 하죠.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가라데는 전형적인 남방 무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방 사람들은 더우니까 옷을 안 입잖아요. 두꺼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슬링이나 유도처럼 집어 던지려면 우통을 벗고 땀이 있어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던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쪽으로 발달을 해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 이제 속옷을 입고 두껍잖아요.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술이 남방계와 북방계가 나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복장으로 인해서 누구에 더 타격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나눠지는데, 이제 오키나와 무술은 전형적인 남방 무술이죠. 이제 벗고서 때려야 아프니까 뭐 진짜로 이렇게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을 집어던지려 유도하는 사람들이 잡으면은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긴 하거든요. 진짜 도복 안 입고 맨몸으로 싸우면은, 특히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생겼다고 아는 체예요, 이건. 자,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 조공무역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사탕수수예요. 이제 사스마가 류쿠 왕국의 이제 조공무역을 하면서 이제 오키나와를 눈떠뜨린 또 이유 중에 하나죠. 오키나와는 동아시아에서 사탕수수가 유일하게 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나는데 일단 일본의 영향력권 안에서는 사탕수수가 난 적이 거의 없었고, 지금이야 뭐 설탕이 되게 싸지만은 과거에는 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영의정이 아프면은 설탕을 내려요. 꿀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비쌌어요. 참고로 사탕수수가 이제 인도네시아 기원설과 인도 기원설이 있는데, 이제 인도에 또 오래 있었으니까 또 아는 체 잠깐 하자면은, 그 서양 사람들한테 사탕수수가 처음 알려진 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벌하면서예요. 그래서 그때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인도에 가면 나무에서 벌꿀이 나온다 뭐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게 이제 사탕수수였던 건데, 사실 사탕수수라는 거는 이제 세계사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말하는 삼강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쿠바나 아이티 같은 지역에 사탕수수 재배를 해가지고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이것이 한 무역의 축이 되죠. 근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런 플랜테이션 형식의 사탕수수로 만든 노예무역은 아니지만은 수탈로 인한 플랜테이션이 오키나와에서 처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엔 어떤 식의 얘기까지 하냐면은 사탕수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세금은, 우리도 이제 대동법 때문에 쌀로 세금을 냈지만은 일본 본토는 이제 은으로 세금을 내긴 했지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쌀로 내게 했어요. 포랑. 그럼 오키나와 사람 입장에서는 사탕수수 외에 모든 작물을 재배하지 못해요. 그럼 쌀을 어디서 사오냐? 사스마로부터 비싸게 사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스마는 오키나와 사탕수수를 아주 헐값에 수탈해가지고 일본 본토에 또 고가로 팝니다. 그러니까 식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오키나와가 사스마에 정복되기 전까지 일본 요리는 짜기만 했대요. 근데 오키나와의 사탕수수가 일본 본토에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요리가 지금처럼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어서 먹는 닭광이나 단무지 같은 것들이 달아지기 시작한 것들이 오키나와의 피눈물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요리의 단맛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가면 이제 흑당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있는 전 설탕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먹어보면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되게 많은 이제 눈물이 있는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스마의 오키나와 수탈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또 무능한 허울뿐인 오키나와의 왕은 다시 또 백성을 쥐어짰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스마로 보내는 곡물들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류크 왕국은 또 그러면은 피해자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키나와 본섬을 제외한 아까 말한 야에야마나 미야코 섬의 주민들한테는 인두세를 걷어요. 참 인두세는 이제 뭐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설명을 하면은 그냥 사람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세금들은 노동력이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병역에 대한 뭐 토를 징수한다는 이런 세금이 나오는데 인두세는 깐난쟁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인구수대로 그냥 세금을 먹이는 거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되게 가혹한 세금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본국은 류크 왕국은 이제 사람들의 나이, 노동력 가능 여부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서 무조건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쌀을 재배는 안 되는데 이제 사탕수수 재배해서 헐값에 팔고 비싸게 쌀 사와서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야코 섬 같은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인구를 줄여야지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을 다 죽여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가혹한 거죠.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그 마을에 있는 임산부들을 모두 죽여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세금이 1인분이 더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야코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의 수탈이 정말 엄청나고 이로 인한 비극이 되게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자, 가혹한 세금 탓에 이제 노동은 숙련될 수밖에 없겠죠. 뭐 팔아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작업 효율을 늘리다 보니까 또 의외의 명품이 나옵니다. 이게 미야코 지방에서 처음 시작된 이제 빈가따라는 건데 이제 오키나와 스타일의 염색 기법 혹은 이제 직물염 사진이 안 나오지? 잘못 만들었나 보다. 나온다. 왜 늦게 나왔지? 이런 직물 기법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오키나와 여행할 때 이제 우리 여행자들이 여행을 그냥 가면은 쇼핑 품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오키나와 설탕, 그러니까 흑당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빈가따 같은 이제 염직물들, 면에다가 이제 염색한 염색품들, 혹은 뭐 이제 자색 고구마라고 하는 그 당시 구황작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쇼핑 아이템들이 오키나와의 비극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여행 간다더라도 그 지역의 쇼핑 아이템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지 비극을 상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의 특산품이라고 팔리는 모든 쇼핑 아이템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대부분 오키나와의 비극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해요, 진짜로. 원래 재배 특산품이라 하는 거는 예. 다 사실은 이 왕한테 바치기 위해서 진상품으로서 개념을 하죠.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다수 다 거기에 눈물이 그렇긴 하죠. 예. 자, 가혹한 법이 세상을 지배하자 사람들은 그 법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찌됐건 여기는 해양민족이다 보니까 배만 타면 중국으로 도망가기 되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사스마는 이제 배를 모두 몰수해요. 그러니까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오키나와 본섬 북쪽에 있는 아마미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마가 지배를 하면서 자기네 번 안으로 편입을 시킨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명목상의 독립국이었던 류쿠보다 오키나와 본섬보다 더 가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금지한 건 아마미 제도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물고기라도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쌀도 안 나고 사탕수수밖에 재배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가면은 꽤 많은 해조 요리 혹은 해초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수탈로서 연결돼 있는 거죠. 자,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모든 거를 잃었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생선도 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아마미 제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수많은 해초 요리들이 발달을 했고
자색 고구마가 오키나와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키나와의 특산품 자색 고구마가 이제 구황작물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관광의 아이러니 같아요. 저게 음식이 뭐예요? 어떤 거요? 오른쪽에 오른쪽 저 바다포도 덮밥이요. 바다포도 덮밥. 우미부도 덮밥. 그 이유학교 팀들은 오키나와에서 밥을 해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안 사 먹고 다니셨군요. 처음 보는데. 아 그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드셔보셨죠? 모주쿠라고. 네, 해조 초무침. 요거는 이제 그 요즘 유튜브 보는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식감이 툭 터가지고서 뭐 먹는 ASMR 막 듣고 그러죠. 그 해초인데 그냥 이렇게 짠물이 나와요. 씹으면은. 근데 모양이 예뻐가지고서 이 식당은 이제 바다포도 돈부리를 처음 만든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게알 넣어주고 우니도 넣어주고 뭐 이러는데. 이건 자색 고구마고요. 자, 이후 오키나와의 사탕수수 전매제도까지 마련해가지고 이제 말했지만 탈탈 털어먹은 사스마는 이 오키나와 수탈에서 본 자금력을 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막부를 토벌하는데 큰 주역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막부를 토벌하게 된 계기가 조슈아 사스마가 거의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도쿠가와 막부를 끝장내버리잖아요. 그 자금원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였던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뒷배경이 바로 오키나와의 사탕수수인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자 이제 제국주의화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엄청나게 국력을 크게 키우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본은 연습 상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번 식민지를 경영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굴까요? 역시 또 가장 만만한 오키나와죠. 그래서 오키나와는 명목상인 독립국이 아닌 첫 번째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딱 4년 후인 1872년에 류쿠가 그나마 이제 명목적인 독립체제를 박탈당하고 일본에 병합이 돼요. 불과 30명의 수행원과 순사 160명, 군인 400명으로 나라가 망해요. 거의 400년, 300년을 유지했던 나라가.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약간 자 시간을 볼까요? 자 쭉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류쿠첩은 오키나와가 이제 일본의 한 오키나와 현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미친 듯이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돼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죠. 조선의 병합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류쿠처분에서부터 조선이 강제 병합되기까지 딱 38년 걸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이에 중국도 털리고 타이완은 강제 병합되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죠. 일본인 입장에서 경이로운 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겠지만은 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문이 열리는 과정이죠, 이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오키나와의 반식민지 상태 혹은 육구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이 과정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막부가 이제 사스마를 삥뜯고 사스마가 류쿠왕국을 삥뜯고 류쿠왕국이 주변성을 삥뜯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류쿠왕국이 아닌 오키나와 본섬이 아닌 그 야에야마제도 이시가키 섬이나 미야코 섬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지배를 환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인두세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탈의 수탈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자, 일본이 류쿠왕국을 점령하자 본섬의 여론은 격렬하게 반발을 하지만 오키나와 주변의 섬들은 거의 환영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의 차별을 철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게 일본 입장에서는 오키나와도 자국이 아닌 식민지인데 식민지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이시가키 섬과 미야코 섬의 인두세는 20세기 초반이 돼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건 뒤에 다시 이야기할 오키나와 내부의 지역 감정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이어집니다. 자, 시간을 좀 워프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볼게요.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이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황국화 정책을 펴서 일본인이라는 인식까지 가지게 됐죠.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제 무덤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제 풍장 가깝게 큰 돌무덤을 져가지고서 시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몇 년 있으면 시신이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뼈를 갖다 세고를 해가지고 항아리 넣는 장례 방식을 취하고 일본인들은 화장을 하죠, 전통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류쿠처분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화장하는
이제 장례 방식을 퍼뜨렸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일본 애들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을 구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일본과는 다른 문화권이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쯤 되면은 이제 뭐 오키나와도 일본인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자,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의 연합함대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침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기 일본의 정권은 동부시죠. 神にありて将来したも心を正しみを収め熱く永心の誠を捧げ常に空港を 자, 하지만 이제 당시 전황을 좀 볼까요? 41년 12월 17일 날 진주만을 공습하는데 그 다음 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을 침공하고요. 자, 같은 해 12월 25일 전쟁 개시 20일 만에 홍콩 항복하고요. 다음에 1월 2일 필리핀 마닐라 점령, 1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점령, 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항복, 3월 5일 자카르타 점령, 3월 8일 양곤 점령, 3월 13일 메가더가 필리핀 철수예요. 6개월간의 일본군의 정권은 거의 이제 말이 안 될 정도로 있는 것입니다. 거의 진짜 이건 진주만 공습하고 나서 20일이 안 돼도 홍콩이 항복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영국명이었죠. 하지만 일본군의 승리는 42년 6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개시하고 한 7개월 만에 미드웨이에서 이제 미 해군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주력 항공모함 4척이 모두 격침되면서 이제 전쟁의 주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을 의시한 이제 연합군도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이제 전승은 한 7개월 정도, 1년도 채 유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전쟁은 이제 일본군 점령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연합국, 미국을 의시한 연합국의 전투로 치러지게 되는데, 또 이제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제 미드웨이에서 주력 항공모함이 모두 격침되는 바람에 미국 해군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서 내부적으로 해군과 공군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과의 전면전을 슬슬 피하면서 한 1년 정도 전황을 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선은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도 필리핀을 방어선의 가장 핵심으로 정해가지고 필리핀부터 이제 타이완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을 제1방어선으로 정해서 여기는 뺏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수를 다짐하게 되는데, 1944년이 되자 일본군이 이 절대방위선이라고 했던 필리핀까지 밀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일본은 전 병력, 그동안 한 2년 동안 끌어모은 전 병력을 끌어모아서 필리핀해에서 미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를 필리핀 해 전투라고도 하는데 흔히 이제 좀 별명으로 마리아나 해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러요, 미군들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칠면조 사냥이란 말을 붙였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의 항공함대는 거의 괴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쟁이 질 때까지 일본군은 항공함대 전력을 복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2차 대전 때 전쟁이라는 게 항공 전력이 사라지면은 항공모함은 그냥 큰 탱크예요. 그냥 이게 운반선일 뿐이지 비행기가 없으면 격침되기 쉽고, 비행기들이 이제 뇌격기 같은 것들이 공습을 하는 와중에 해군 함정들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력이 증발하면은 그 전쟁은 이제 끝나는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2차 대전부터. 뭐 비행기 없는 항공모함 깡통이죠, 그냥. 자, 이제 일본 대본령은 본토를 방어해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이제 지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의 목표는 일단 본토에서 일본 본토에 전쟁을 하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휴전 협정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본토 방어전이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대본령의 입장은 아주 간단해서 이제 본토를 지키자는 거죠. 사실 오키나와가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본 본토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일본군한테는 오키나와,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제주도가 되게 중요한 본토 방어의 거점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오키나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전쟁이 제주도까지 좀 확장이 됐으면은 제주도도 오키나와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제주도에다가. 자, 오키나와는 뭐 일본군 대본 입장에서는 사수는 못하겠지만 연합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주자가 핵심 전력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수렁으로 만들면은 설마 연합군들도 일본 본토를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그럼 이때 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연합군 측의 입장은 44년 초만 하더라도 타이완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오키나와로 한 부대가 진군하고 또 한 군대가 중국 남부를 쳐들어가 가지고서 중일 전쟁 당시 이제 주력이었던 중국군과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쳐서 중국을 탈환한 다음에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자라는 게 주요 전략이었는데, 이 마리아나해의 칠면조 사냥 사건 때문에 일본 공군력이 괴멸당하자 이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서 바로 타이완을 건너뛰고 오키나와를 쳐들어가서 오키나와 점령한 다음에 오키나와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격 계획이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뭐 오키나와만 점령하고 비행장만 만들면은 이제 전쟁은 공중전 시대가 되고 일본군은 이미 공군력이 괴멸당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카미카제라는 게 이 마리아나 해의 칠면조 사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군력이 괴멸되고 에이스들이 죽자 그때부터 자살폭탄 공격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해의 칠면조 사냥 사건은 이제 소위 전쟁사를 공부하는 이제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일본군의 허리를 부러뜨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패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전쟁이 좀 빨라지는 거죠. 질문 있나요? 중간에 네. 그 카미카제 작전이라고 하죠. 그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약간 일본군 상태를 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니면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이제 일본군 전투기 제로센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때 이제 일본군 전투기가 미국 공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공포의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도 되게 빨랐고 이제 옛날에는 유독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도구 파이팅 해가지고서 비행기끼리 꼬리면서 다다다다 총 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비행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 제로센이 회전 반경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꺾어가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건가, 공중에서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미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일본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엔진을 발명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격추시키고 나서 보니까 애가 장갑이 무지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판대기였던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체중을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날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은 처음에는 이제 F4 톰캣인가?를 쓰다가 이제 F6이라는 비행기로 바뀌게 되면서, P6이라는 비행기로 바뀌게 되면서 44년이 되면은 미군은 비행기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일본군은 비행기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나의 칠면조 해구 사건 때 교환비가 32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기 한 대 떨어질 때 일본군 비행기 32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이 부실한 제로센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공중전에서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폭탄을 무장한 상태에서 그냥 꼬라박는 식으로 전쟁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전략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 카미카제만 아는데 마루레라고 해가지고 배도 카미카제 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키나와 전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오키나와 본섬이에요. 일본군은 이제 처음부터 장기전을 구상했어요. 오키나와를 사수해서 일본 본토를 못 쳐들어가게 하겠다가 대본영의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수세에 몰리면서 이제 일본군의 주력 수법 자체가 뭐였냐면은 미군이 상륙하면은 일단 참호를 되게 여기저기 깊게 파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점령할 수 없게끔 그래서 미군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이 참호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참호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전 위주로 전쟁이 시작이 돼서 탱크라는 게 발명이 된 건데, 참호전은 참호 하나하나 격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쪽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군 쪽도 되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모전식으로 전쟁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군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징발해가지고서 인간방패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 자체가 되게 끔찍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하나하나 파놓은 참호를 각계격파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고, 이런 갱도는 위치 파악이 일단 힘들어요. 비행기로 정찰을 한다 하더라도 갱도는 위장이 되게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람이 갈려 나가면서 하루에 몇 미터 전진할 수 있는 소모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 오키나와 본섬의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 일본군이 12만 6천 명, 여기 조선인 이제 성노예,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가 한 1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추산이 돼요. 자, 전투는 45년 4월 1일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 본섬 중부, 현재 가네다 공군기지 자리 근처로 상륙을 하면서 시작이 돼서 6월 20일 날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 정도 전쟁을 했죠. 이 3개월간 걸친 이 전투를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철의 폭풍이라고 불러요. 흔히 오키나와 전이라고도 하고요. 공식 명칭은 오키나와 전이라고 하고, 게임을 하시는 분은 콜 오브 듀티의
DLC 중에 오키나와 전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데 FPS 게임이긴 한데 되게 잔인해요, 진짜로. 전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게임을 즐기면 안 되긴 하지만, 이 철의 폭풍이라는 말이 붙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오키나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오키나와에 떨어진 포탄의 숫자가 271만 6천 발이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한 이제 50만 60만 정도 되니까 인구 한 명당 한 3발 정도 떨어진 거죠, 이게 거의.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국 지질학회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해안선이 바뀐 곳이 약 한 10km 정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 부분에 철의 폭풍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2분이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빨리 손 드세요. 네, 저희 지금 그 오키나와 전과 관련된 일본 책을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지혜 선생님하고 2분이 하시고 있어서 막간의 홍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철의 폭풍 내용을 제가 확 줄였어요. 왜냐하면 책이 나오고 나서 저분들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압축해서 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전쟁은 당연히 미군의 승리로 끝났고 전사자 숫자는 일본 쪽이 약 18만 명이 죽고 미군이 12,000명 정도가 죽어요. 근데 미군이 12,000명이 숫자적으로 보면 일본군이 훨씬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이게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미군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게 오키나와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미군이 죽고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냐면은 연합군, 미군과 일본군 최고사령관 모두가 죽는 징기록을 세워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최고사령관이 포격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은 이제 미국 사령관은 일본군 포격에 죽고 일본군 측은 이제 해군 사령부가 함락되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최고 사령부가 죽는 좀 되게 드문 전쟁이었고 당시 전사한 미국 쪽 사령관이 중장, 그러니까 3스타였는데 이건 2차 대전 시기 내내 미군 장교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으로서도 오키나와 전투는 좀 갈아 마시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군대끼리의 공방이 아니라 여기에 개입된 민간인들의 죽음이 좀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군들은 이제 미군의 공습이 임박하자 불령선인들을 속아낸다면서 내부 주민 학살을 벌이고 이 시기에 이제 한국에서 끌려간 그 징용된 조선인들이 정말 많이 학살을 당해요. 미군의 스파이로 몰려서. 자, 무엇보다 이제 일본군 대본영은 뭐 사이판을 비롯한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랬지만은 주민들한테 미군한테 사로잡히면은 남자는 찢어 죽이고 여자는 성폭행을 한 다음에 배를 갈라 죽인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항복하지 말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문제는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일본 쪽 사망자 18만 명 중에 군인이 9만 명이고요. 나머지 9만이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일본은 기록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키나와 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이건 정말 의외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꼼꼼함을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민간인들의 죽음이나 민간인들의 집단 자살들은 그냥 전후의 시신 발굴이나 혹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집단 자살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위의 방법을 통해서 검증된 집단 자살자 숫자는 약 한 1,000명 정도예요. 지금 밝혀진 거는. 이렇게 따지면 오키나와 전투 중에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의 1%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게 국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단 좀 되게 의외고 이 피해 규모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더 큰 의외인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게 자결이 과연 맞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본엔 정말 많고요. 극우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군들이 자살을 권고했고 그 다음에 미군에게 잡히면 비참하게 중단 사실도 강조했고 또 그게 천황에 자식된 돌이라는 이제 일종의 당위성이라고 이제 일본군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군들의 수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뭐 술탄 속에 이제 동굴 같은 자연 동굴에 피난민들이 이제 오키나와 주민들이 숨어 있는데 집단 자결을 하고 술탄을 나눠주거나 이랬어요.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나올 텐데 여기는 지금 치비치리 가마라고 하는 이제 민간인 집단 자결 사건이 벌어졌던 곳인데 여기는 심지어 동굴 속에 숨은 일본인 민간인하고 미군 사이에 대화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서로 동굴 밖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군은 직접 항복 공고를 했지만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군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복하면 다 죽일 거야 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종군 이제 케이스 중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안에서 벌어진 종군 간호사 출신의 한 어머니가 칼로 딸을 찔러 죽이거나 혹은 이제 주사기에 독약을 넣어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 뭐 자기 가족들을 낫으로 찍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집단 자살 사건들은 가장에 의해 가지고 벌어져요. 가장이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대부분 또 가장은 또 죽는 거 실패해요 또. 그러니까 미군에게 자기 가족들의 그러니까 위치가 노출될까봐 갓난아기 엄마가 갓난아기 아이의 입을 막아서 질식사시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사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후일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가 이 일을 벌였는데 우는 아이를 빨리 처리하라고 일본군이 총을 들이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죽였을까라는 것들. 물론 이제 일본의 수많은 우파들은 이거야말로 진짜 애국적인 행위다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분통을 터뜨리죠. 2004년에 오키나와 타임즈에서 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요. 오키나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번 홍콩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당신은 일본인인가 오키나와인인가 라는 조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2004년 조사인데 그러니까 좀 됐어요. 한 15년 된 얘기인데 일본인이라고 응답한 오키나와 사람이 28.8%,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1.8%, 나는 오키나와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7.5%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사람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벌였던 자국민에 대한 학살 혹은 강요된 집단 자살의 경우 이게 좀 재밌는 게 내가 일본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조국의 군인들이 우리를 죽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요. 내가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침략자의 학살에 분노를 느껴요. 여기서 침략자는 일본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오키나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간에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벌였던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각은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막 군대를 건설하고 이제 우리가 미군을 막을 거라고 했을 때 자신을 지키러 온 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지키러 왔다고 했던 군대로부터 자신들이 학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오키나와 전 사회를 지금도 일정 부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군대도 군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제 정말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되뇌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운영하는 국가는 대부분 이제 그들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믿고 있지만 오키나와 사람의 역사적 경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국민을 학살한 경우는 우리도 1980년 5월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단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2013년에 이제 오키나와전에서 지상전을 경험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사를 유쿠대학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전쟁을 경험한 한 400명 정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때 약 40% 정도가 아직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그 서베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도 약 6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10대나 10대 이하의 나이였는데 지금까지 노인이 돼서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은 여전히 지금 오키나와에는 수많은 이제 미군 기지들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좀 더 이제 좀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으면 철의 폭풍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사례로 인용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헨잔 히로코라는 77세 먹은 할머니예요. 2013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어요. 좀 찾아봤는데 이 조사에서 이분도 이제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이 당시에도 미군 전투기에서 습격을 받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잊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서 점점 이 장애가 이 미군기에 대한 공포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참고로 할머니는 45년 당시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방공호가 발각이 돼요, 미군한테. 그리고 이제 화염방사기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동굴의 다른 출입구로 동생을 업고서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동생을 업고 9살짜리가 달리는데 동생이 어느 순간 축 처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산으로 좀 달려가서 살려고.
그래서 산에 와서 보니까 동생은 총에 맞아서 죽어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지지 않은 동생,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와중인데 그걸 발견하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동생을 버리고 이 할머니만 도망을 오는데 이게 이 할머니한테 평생의 죄책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일본군이 주민들을 방패로 삼아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라면은 사실 이런 류의 비극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おい、朝鮮人、早く杯を欲して出撃しようぜ。同じ平学校の庭に咲く咲いた花なら散るのは覚悟見事散りましょう国のため総員一騎一貫の精神で敵に大打撃を与えることを望む。
そして特攻任務を成功させて靖国神社で待っていろ。必ず覚えておけ。正面から入って3番目の桜の木の下で会おう。おい朝鮮人、お前も靖国神社に靖国の神として祀られる。光栄に思え。特攻を成功させ靖国神社に戻ってくれば、その時には朝鮮人の汚名を消してやる。
おい朝鮮人早く杯を欲して出撃しようぜ。자, 뭐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키나와를 여행하시면 남부에 오키나와 전쟁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되게 큰 부지에 있는 이제 미령과 관련된 오키나와 전쟁을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시청각 자료실이 있거든요. 전시관 안에. 당시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막연하게 저도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어찌됐건 내가 국가에 대한 국가주의의 세뇌가 돼서 죽는 거든 어떤 거든 간에 근데 절벽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정말요 퐁퐁퐁 하고 떨어져 내려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절벽에 뛰어내리려면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절벽 앞에서 고민을 할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생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이 죽는 걸 보면은 정말 레밍스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되게 가볍게 떨어져 내려요. 그럼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근데 전 정말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처음에 오키나와를 다닐 때. 그러니까 한 두 끼 못 먹었을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 혹은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요된 집단 자결이라는 게 총불을 들이대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한 세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자살의 일상성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일상성이 주는 공포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뭐 이런 시청각 자료가 있고 이제 약간의 음성 파일을 좀 들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팟캐스트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카시키 섬이라고 하는 이제 오키나와 외곽 케라마 제도에 있는 섬에 있는 집단 자살 사건을 이제 좀 저도 뭐 책을 보고서 이제 정리한 건데 그걸 인용했던 이제 방송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여러 사람이 한 거여서 감정 전달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성 파일로 트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잠시.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떻게 대본령에서 선전을 했냐면은 일본 미군에게 사로잡히면은 남자는 탱크로 깔아 죽이고 여자는 집단 성폭행을 한 후 총으로 쏴 죽인다. 라는 선전을 주민들이 계속 했어요. 실제 주민들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죠. 즉 이 집단 자결이라 부르는 이 사건의 실행자는 대부분 가족의 가장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탱크에 깔려 죽게 하느니 부인과 딸이 강간당하게 죽게 하느니 그걸 막기 위해 가족을 살해하고 가장인 너도 자살해라가 논리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진훈이라는 자, 음성을 잠깐 들어볼까요? 恥を知る者は強し
常に上等家紋の面目を思い、いよいよ訓練してその期待にことをべ生きて旅衆の恥ずかしみを受けず、死して在家の名を残すことなかれ。 자, 이게 뭐냐면 1941년 당시 육군 대신이었던 그리고 이후에 총리를 맡았죠. 전쟁 말기에 도조 히데키가 발표한 군인의 자세, 뭐 마음가짐 같은 걸 밝힌 훈령이에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이걸 군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모두 외워야 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찌 됐건 이 살아서 포로가 되는 시골 겪지 말라, 이게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이 집단 자살을 표현하는 말, 옥쇠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참고로 이 전진우는 문화혁명식의 마오록처럼 책자로 배포됐고요. 이 살아서 포로가 되지 않음을 칭송한 영화, 그리고 심지어 노래까지 배포돼서 어른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실천이 강요됐던 거죠. 참고로 우리한테는 일본 최고의 삼국지 번역가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원전 삼국지 번역 이전에는 대부분 이 사람이 썼는데, 유시 작가 에이지 같은 경우도 이 시절에 전진훈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의 작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이 노래도 한 소절 들어보죠. 전진훈의 노래. 日本男子と生まれきて戦の庭に立つからはなおこそお姫つわものよ散るべき時に記憶散り 요시카와 에이지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소설로도 한국에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 남하로 태어나서 전쟁에 있는 까닭은 명예를 아는 무사기 때문이다. 꽃이 져야 할 때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 고향의 사쿠라 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도조 히데키의 죽어라! 그쵸. 죽어야 된다! 라는 거에 죽어라의 시적 표현이죠.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 자, 미군에게 잡히면 어떻게든 살아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명예도 명예인데 살아도 일단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오키나와 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군이 상륙하고 나서도 이제 주민을 나중에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들이 물을 건네자 목이 타들어가면서도 먹지를 못했대요. 독을 탔을까봐. 그래서 미군이 먼저 마셔서 독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주민들이 물이라도 마시더라는 미군의 참전 미군의 추기가 있었어요. 하츠코의 증언. 자, 하츠코 씨는 도카스키 섬에서 벌어진 집단 자결 사건의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일단 이분의 증언을 인용해서 또 이때 섬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죠. 5월 23일부터 이어지는 공습, 그리고 5월 27일 도카시키 섬에 미군 상륙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모두 일본군의 명령을 따라 장대비를 뚫고 산으로 올라가서 234고지 맞은편 계곡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계곡에서 불과 300m 떨어진 A고지를 미군이 점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34로 가기 위해서는 A고지를 지나쳐야 합니다. 작은 섬이고 산길이라 돌아갈 길이 없고, 이 도카시키 섬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은 대부분이 길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해안 절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미군을 뚫고 가느냐, 절벽 아래 몸을 던지느냐만 남은 상황이죠. 근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천황폐하 만세,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하자 모두가 덴노헤이카 반자이, 우리의 시체를 넘어서 일본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치고, 당시 도카시키 사람들은 이제 미군의 포로가 되면은 이를테면 뭐 아기는 드럼통에 넣어 산채로 태운다거나 가랑 쪄서 그대로 버린다. 남자는 손을 묶고 석유를 끼얹어 산채로 태운다. 여자는 강간한 후에 상체로 태운다. 등의 얘기를 이제 일본군한테 들었던 거예요. 꼭 태우네. 예. 모두가 자결을 각오했을 때 옆에 있던 그 이제 하츠코의 친구 하나가 화장을 하더래요. 갑자기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들 등장을 하는 거죠. 화장품은 근처에 있는 여자 사이에 돌고 돌았고, 몸빼 차림을 허겁지겁 산에 올라던 하츠코도 화장품을 빌렸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만세 삼창 후에 수류탄이 분배됩니다. 15에서 20명당 한 발씩. 그러니까 15명에서 20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둘러앉았대요. 수건 돌리기 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류탄이 대부분 불발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지지 않자 사람들은 당황해서 수류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도 폭발하지 않자 당황한 사람들이 나무를 꺾어서 사람을 마구 때리거나, 가장들이 손도끼나 쇠사장을 꺼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도다. 지옥이죠. 혹시 이걸 주제로 한 뭐 그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있겠죠.
있을까? 다큐는 있지만 영화는 없죠. 아, 그래요? 그게 일본 극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화시킨 어떤 영화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무조건 오키나와에 가야 있어요. 근데 신기한 오키나와 출판물은 본토로 넘어가지 않아요 거의. 끔찍하다. 하츠코의 증언입니다. 이노하 씨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노하 씨는 수류탄도 불발이라 수류탄을 아무리 두드려도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노하 씨가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말하더니 여보 내 옆으로 와 라고 말하며 아내를 앉히고는 가족들에게 모두 엄마 아빠를 둘러싸고 앉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 집에 아이가 서너 명 됐거든요.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칼 있냐고 물었죠. 4학년쯤 된 남자아이가 아버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칼을 주더군요. 이노하 씨는 칼을 들더니 그럼 당신부터 라고 말하며 부인의 목을 쓰다듬더니 부인은 신음을 하면서 피를 철철 흘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뒤 곧바로 쓰러져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동맥. 아, 세상에. 네. 목의 경동맥을. 네. 그나마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거지. 그러니까 피가 솟구치는 걸 받겠죠. 푸악 하는 거.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토카시키 섬상만 아니라 본섬에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청산가리 같은 앰플 혹은 주사기로 자기 가족을 죽이거나. 참고로 하츠코 씨는 이때 어디서 박격폭탄이 날라왔고 그 자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잃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사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촌 딸 언니가 이제 이모죠, 그러니까 하츠코 조카죠. 이모가 물이 마시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살아있었어요. 엄마가 이모는 죽었단다. 그래서 물 같은 거 못 마셔. 자기 엄마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자기가 알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여동생은 엄마 무릎 위에서 이미 죽어 있고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날아가 버린 채로 엄마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날아가서 저기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서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박격포가 터지면서 그냥 날아간 다 거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츠코가 정신 잃었던 건 박격포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가족들 다 그리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여동생이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다시 기절하고 꿈결처럼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니도 죽어 있더랍니다. 녹화도 줄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눈을 뜨고 잠시 봤는데 수류탄에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칼이나 쇠승으로 난도질 당해서 죽은 사람, 박격포에 맞아 죽은 사람. 그래서 이 좁은 계곡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이 합시간에. 그 하츠코는 후두부와 정강이, 그러니까 후두부 머리잖아요. 정강이에 파편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한 채 시체만 가득한 계곡에서 이제 며칠을 보내. 또 살려는 사람은 살아요, 진짜. 자, 하츠코 씨의 증언입니다. 모두 주변에서 썩어가는 시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제코는 후각을 잃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머리에 파편이 박혀 이미 출혈가대로 빈혈 상태였거든요. 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이제 몇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츠코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다시 올게라고 말하고 다시 구해주러 오는 사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츠코는 몸을 질질 끌고서 이제 목이 일단 마르니까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눈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흙탕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생존 중인 말로는 그때 계곡물이라는 게 사람들 피 때문에 검붉은 색깔이었고 피가 더우니까 불불 끓어올라서 거품 일고 있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 물에 섞인 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츠코를 살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츠코는 이제 눈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쩌지 일본군에서 구조가 돼서 왜 움막으로 옮겨져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일본군도 산으로 쫓겨간 처지라 옮겨만 놓고 방치를 한 거예요. 구조되고 나서 상황이 더 괴로웠대요. 자, 어찌됐건 기아 직전에 하츠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일본의 항복이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3월에 집단자살 사건이 나고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하츠코는 이 상황에서 5개월을 살아난 거예요. 네, 뭐 이런. 제가 한 거보다 낫죠 이게. 3월에는 아직 박격포. 아, 저 우타 잘못 났어요. 4월이요, 4월. 예. 45년 오키나와 전투 그 자체는 일본군 대본령의 의도대로 됐는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9만의 군대가 2만 정도의 현재 강제 진집병만을 추가해서 50만의 연합군을 상대로 3개월을 버텼고 미군도 12,000명이 전사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 시간을 본 건 사실인데
연합군도 이 사건 때문에 질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일본 본토를 들어가서 지상전을 벌였을 경우 연합군은 30만 정도가 죽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대본영은 오키나와 전투로 이제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키나와 전투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의 패전이 앞당겨지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결과를 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상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본토는 군정을 거치다가 이제 일본이 다시 이제 일본 새로 생겨서 헌법이 새로 생기고 나서 일본이 되는데 오키나와는 이때부터 미군 지배를 받게 돼요. 자, 본토가 아니니까 또 미군 지배령이고 또 지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가 되게 좋아요. 중국이나 대만으로 비행기가 바로 날아갈 수 있고 한반도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가 좀 남북 관계가 막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에 뭐 죽음의 백조가 날라오네 뭐 어쩌고 하잖아요. 이거 다 오키나와에서 날라오는 비행기들이에요. 한국전쟁이 시작되면 일단 오키나와 미군 기지들이 바빠지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본토 저지의 최대 방어선이 됐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이 오키나와 전으로 인해서 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노인들 죽은 날짜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4월에서 6월 사이 제사가 진짜 많이 몰려있긴 해요. 진짜 실제도 지금도 오키나와에 가면은. 그리고 역시 본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일본에 속하지 않고 미국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일부의 이야기이긴 한데 전범 재판에서 일본 덴노를 올리지 않고 일본 천황을 올리지 않고 도조 히데키 정도가 책임을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키나와를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이렇게 사스마번의 시마즈치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도쿠가와마쿠를 거쳐가지고 일본 왕의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국의 식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번에는 미국 통치자를 맞아들이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초기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미군 지배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식민지는 누가 통치하건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무엇보다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오키나와는 당시 이제 미군 기지로서 소모가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리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미군들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되게 좋은 상황이었고 뭐 당시는 이제 일본도 군정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 미군들도 한국으로 들어오긴 했죠. 이제 뭐 물류 지원 같은 걸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산업이 덕분에 다시 부활하게 되죠. 이제 미군 기지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뭐 비행장이나 군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토지가 강제로 수용이 되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밀려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단 수도 없이 많았고 여기다 베트남전이 발발하자 오키나와의 군사적인 중요성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설을 보면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수나라 시절에 수서 그리고 당서에 나오는데 이때 중국 사서에는 오키나와를 악귀도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원래 모르면 무섭잖아요. 근데 베트남전 당시에 그 베트남을 공격했던 수많은 B2 폭격기들이 오키나와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이라고 실제 불렀대요. 거기서 날아오는 비행기로 자기들이 죽으니까. 근데 사실 이 가해자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이었지.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쟁 피해자로서 되게 좀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인들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모든 전쟁의 피해자인 운명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선택하지 못한 삶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오키나와는 72년에 이제 일본에 반환이 됩니다. 협상 당사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정치인들이었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별 소리를 내지 못해요. 어디에나 있는 애국 세력들은 조국으로서의 반환, 오키나와의 조국 반환, 일본 반환을 축하하지만 뭐 축하했죠. 홍콩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조국으로 반환되는 이들의 슬픔 같은 거네요. 자, 오키나와 반환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던져주면서 이루어집니다.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에 편입이 되면은 이 미군 기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경우도 많았대요. 근데 사실 이 비밀 협약에는 미군 기지를 유지한 조건으로 일본이 받아들이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사람은 다시 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반환 당시 일본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무력으로 빼앗은 땅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칭찬하기 여념이 없었다고 해요. 지금 오키나와는 실업률 6.8%, 일본 1위예요.
일본에서 가장 못 살아요. 1인당 소득은 도쿄가 454만 엔인데 오키나와는 204만 엔이에요. 도쿄의 반도 안 돼요. 일본 최저 1위예요. 사망률 1위예요. 40대 사망률 1위예요. 모든 거에서 나쁜 쪽으로 다 1위예요. 오키나와는. 그리고 일본 내 미군 기지에 73.9%가 몰려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 영토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죠. 참 끔찍하죠, 이야기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 미군 기지 문제 이전 문제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이게 정치적인 약간 정당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지루해가지고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2시간을 하면 폭동이 날 것 같아서 이걸 좀 패스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오키나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대충 이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볼까요? 제주도의 1.2배에 해당하는 본토 20%가 지금 현재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뭐 미군 기지 문제는 이 미군 기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뻔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일본이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하토야마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기였는데 이 당시 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의원이 해산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 지사나 혹은 이제 오키나와 의회 같은 경우는 반자민당 세력들이 정말 강한 지역이에요. 이건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오키나와 관련해서 좀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오키나와도 일본 본토 그리고 현 보수 정치가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일본에서 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 2000년대에 한국만큼 분노하는 게 이제 오키나와죠. 여기 보면 지금 오키나와 11만 명이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에서 뭐 정신대 할머니 문제로 수요 시민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이제 교과서 규탄이나 교과서 왜곡 규탄이나 이런 문제로 한국에서는 11만 명 모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키나와는 지금 거의 2차 대전 이후 최대 인원이 11만 명이 2007년에 모여서 시위를 해요. 이 발단이 뭐였냐면은 2007학년도에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서 오키나와 전투 시 집단 자결과 관련한 군의 명령과 강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본 문부성의 지시로 삭제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 사람 입장에서는 집단 자결이 일본군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들이 팩트인데 일본 이제 우파들이 일본을 집권하면서 이것들이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라고 문부성이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시 오키나와 인구가 130만 명이었는데 11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열집 건너 하나가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본 교과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끄러운데 사실 집회 나갈 정도로 열성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 대한 반감은 진짜 오키나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제는 젊은 세대는 안 그러는데 한 제 나이 정도, 한 제 나이보다 위 정도로 가면은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야마토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우치난추 오키나와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예 딱 구분을 해서 타자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오키나와 자체도 이제 한국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보다 거리가 더 멀 정도로 언어 구조가 좀 많이 다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랍죠? 그런 점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지역 감정 얘기는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맨 처음에 오키나와는 크게 3개의 섬이라고 큰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남부 지역은 일본이 오키나와를 이제 현으로 편입했을 때도 좀 일본의 지배를 찬성한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가 지금 약간 문화권이 별개이기도 하고 오키나와 표준어인 류쿠어와 남부에서 쓰는 미야코어와 야에야마어가 또 좀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른 문화권이고 오키나와 류쿠왕국 본섬 개념에서는 또 다른 또 식민지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 본섬은 좀 반자민당 정서들이 강한데 남쪽 섬으로 가면 또 본섬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처럼 본섬이 반자민당이니까 나는 자민당이에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조금 볼까요? 48의 중의원 선거 같은 거 2017년에 글자가 잘리는구나. 자, 오키나와 1 선거구에서는 일본 공산당이 집권을 했어요. 이 선거가 좀 재밌는 게 일본 공산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일은 좀 드물어요. 비례에선 많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던 선거기도 했고 이 선거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당선이 됐고요. 3선거구에서는 반자민당 소속, 무소속이 당선이 됐는데 4선거구가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긴 자민당이 당선이 돼요. 자, 선거구는 이렇습니다.
지금 1, 2, 3, 4로 나와 있는데 4선거구가 오키나와 남부와 오키나와 남부에 있는 섬 2개가 이어진 게 4선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역 감정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오키나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지사 선거도 2014년 선거에서는 반자민당 무소속인 오나가 다케시가 당선이 됐고 이분이 시장감으로 죽어요. 그래서 18년 선거에서도 다시 이제 반자민당 무소속이 당선이 되는. 사실 일본 선거를 하면 이제 자민당의 독주 구조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키나와는 완전히 좀 예외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좀 오키나와의 특징 같은 거죠. 그 정치 얘기랑 뭐 이제 뭐 미군 기지 얘기를 좀 뺀 이유가 이게 또 마지막이라고 빨리 끝내라고 살짝 지난주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노래를 하나 들으실 텐데 이 노래가 키나쇼이치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오키나와 팝이라는 걸 처음 일본 본토에 퍼뜨린 노래인데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좀 사연이 있는 게 이 노래 작곡 작사가이자 노래를 부른 보컬 아저씨가 어렸을 때 마을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3분의 1이 죽었는데 정신이 이상해진 가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62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엄마가 미쳐가지고 딸의 목을 잘라서 솥에 넣고 삶았어요. 그리고 요리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도 이걸 보고 미쳤죠. 그리고 엄마는 결국 자살을 해요. 딸도 죽고. 근데 이 작사 작곡가자 노래를 부른 키나쇼이치네 집에 이 미친 상태의 아저씨가 자꾸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도 너무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왜 미쳤는지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저씨랑 하는 얘기예요. 미친 아저씨랑 야 꼬마야 너는 뭐 이제 뭐 네가 인생을 알아? 그러면 이제 뭐 아저씨 뭐 이제 뭐 어저께 마시던 술 남았나요? 그러면 남았으면 저 좀 줄래요? 뭐 이러면 아저씨가 야 머리 피도 안 마는 놈이 무슨 술이야? 뭐 하는 일상적인 얘기예요 되게. 근데 이 내용은 그래요. 노래도 되게 신나요. 이게 되게 짜증나게 신나요. 이 노래의 제목이 오늘 강연의 주제인 하이사이 오지상입니다. 그 하이사이란 말이 이제 일본어에서 인사말이에요. 오지상은 이제 일본말로 아저씨죠. 잠깐 뭐 얘기를 뭐 시간 좀만 더 쓰고 추가하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뭐 일본 불매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광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오키나와는 한국만큼 전쟁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매라는 것들이 전 사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인 불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반아베, 반자민당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랑 연대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고, 이제 사실 뭐 정서적으로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좀 이번 와중에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실망한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학부형님들은 꽃다지라는 노래패 아시죠? 혹은 뭐 손병희 씨 같은 민중 가수들이, 일본은 소수 취향자들이 원체 많은 사회라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민중 가수들이 꽃다지가 앨범을 내면 한국에서 돈을 못 벌어요. 꽃다지의 수입의 90%는 일본에서 나오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는 민중가, 한국의 민중가를 좋아하는 소수가 있는데 이제 팬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서트도 들어주고 앨범도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제 꽃다지도 그렇고 뭐 손병희 씨도 그렇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번 와중에서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양심 세력과의 연대에 있어서 좀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너무 게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가면은 수많은 이제 그 좀 삐딱하신, 그러니까 일본의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미군 기지 반대 투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강정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깡종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막 그러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 일본의 양심 세력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사람이 일본 욕해주기만을 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양심 세력과 좀 더 연대를 해가지고서 일본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게끔 같이 싸워나가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일본의 진보 세력의 양심 세력들이 그 사람의 일본인의 입으로 아베를 욕하면은 그것만 녹취해서 한국에서 다시 리세일하고 미디어에서 파는 식으로밖에 그 정도의 연대밖에 못 해내는 것들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좀 사소한 문제의식들이 이제 작년에 그 불매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불매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회를 바꿔내지 못해요. 일본 사회를 바꿔내는 거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고 일본에서 운동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연대를 먼저 추구해야지 무조건적인 배제를 추구하는 것들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아까 좀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인데 뭐 얘기를 한 김에 꼽사리를 했어요. 주제 넘게. 그리고 3번의 강연은 뭐 이제 끝이 났네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도 얘기도 좀 포함이 되지만은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개인 혹은 이제 그 사회 구성원, 뭐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린 누군가에 소속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홍콩이나 오키나와 사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홍콩은 중국인이니까 오키나와 사람 일본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이 싫다라면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좀 나아가면은 이런 거죠.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거나 악의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높은 지도자의 선의와 악의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 체제가 선하다고 반드시 규정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게 단지 그냥 뭐 우리와 가까운, 우리와 같은 입장, 우리 편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해야 될 말을 못 한다는 거는 좀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좀 우리 편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했을 때 결국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국가로부터의 배신 혹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느끼는 국가로부터의 배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좀 더 좋겠다 같은 아주 주제 넘은 얘기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에 좀 내포되어 있는 그 좀 강조하고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제 그 판타좀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뭐 다들 뭐 받으셨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큰 사건이 그 포르투갈 인도령 고아의 포르투갈에 있는 페르난데스라는 사람과의 만난 사건이었거든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는데 그 고아라는 지역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한 400년 동안. 그다음 1960년대 인도령이 됐는데 이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은 왜 이름이 페르난데스냐면은 포르투갈 식민지다 보니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포르투갈식 이름이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인디안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집에 머물러서 그 사람 이름이 페르난데스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이 조국인 인도로 반환될 때 자기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꽃을 들고 갔는데 자기 학교 아이들이 인도군이 그 꽃을 받자마자 던지더래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외국인의 물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인도 본토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아 지역을 가면은 그냥 내부 식민지 같아요. 인도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를 휴양지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더러운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멸시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식민지를 500년, 400년 겪다가 본국으로 그 나라로 갔으면 이건 해피한 일 아니야라고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이 명제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소규모의 집단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는 되게 좀 통합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긴 한데 제주도는 언제든지 한국에서 오키나와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좀 뭐 한국이 소수민족이 없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는 그냥 단지 민족의 반역자야, 매국노예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물론 뭐 그 사람들 동조하는 얘기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좀 더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부로 남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모니하게 살면 좋잖아요. 뭐 3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또 말이 무지 많아가지고 이게 한 총 시간 따지면 6시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떠든 것보다 듣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질문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사적으로 뭐 너는 왜 수염을 길게 못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질문도 받을게요. 예. 일단은 고생하셨어요. 예.